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총 수요 곡선의 도출까지 봤는데 총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도출이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물론 케인즈 학파하고 고전 학파의 차이점이요.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 달라요.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둘 다 중요하죠. 물론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여기가 가격이 결정되는 거고,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인비지블 핸드, 즉 보이지 않는 손구시를 이 가격이 해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많아질 거고, 그래서 수요가 많아지면 다시 가격이 오를 거고, 가격이 오르면 다시 팔자가 많아서 가격이 떨어질 거고, 이래서 자유조정이 되는데, 이 수요가 중요하냐 공급이 중요하냐 둘 다 물론 균형관계로 따지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고전학파는 공급 측을 강조했고요. 케인즈 학파는 수요 측을 강조합니다. 특히 고전학파 중에서 공급을 강조하는 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이의 법칙에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좀 쉽게 얘기하면 만들어 놓으면 다 팔리는겨,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만들어 놓으면 다 팔린다? 이게 옛날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세이의 법칙을 부정하고 케인즈는 이제는 수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케인즈 학파가 주장한 이론 중에 힉스 한센 모형이라고 하는 ISLM 분석은 결국 총 수요 곡선을 도출했고요. 총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공급 측면은 고전학파가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총 공급에 대해서는 고전학파의 노동시장, 케인지언의 노동시장이 어떻게 달라지냐를 가지고 여기에다 생산함수라고 하는 것이 결부돼서 공급 곡선이 도출되는 걸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은 노동에서도 역시 노동시장도 수요 공급이 있을 거고요. 그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 고용량 그리고 균형 실질 임금, 이 부분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노동시장에 대한 견해가, 고전학파는 수요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임금이 신축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자동으로 조정된다라고 했지만, 케인지언은 명목임금이라는 게 경직적이어서 즉각적으로 조정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고전학파는 총 공급 곡선의 형태가 수직으로 나타나고, 케인지안의 총 공급 곡선의 형태는 우상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총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모양새도, 이게 국민소득이고 이게 물가라고 할 때 총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고전학파의 모양이고, 총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케인지언의 모양이다. 케인지언의 주장을 공급 곡선의 형태를 그린 거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노동시장에서 가격의 완전 신축성을 가정하느냐, 또는 명목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경직적으로 즉각적으로 조정이 안 일어나는 거냐, 이 차이에서 발단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고전학파들은 실질 임금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노동 공급이 많아지고 쭉 임금이 비싸지니까, 그래서 노동 수요 곡선과 노동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 이걸 고전학파의 노동시장 균형으로 얘기한다면, 케인지안은 명목임금 자체가 경직적이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라고 하는 걸 노동시장에서 균형시켜주는 그 조정 기능이 수행이 안 된다. 그래서 노동이 수요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케인지안은 결국 명목임금이라고 하는 건 느리게 조정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명목임금이 사전에 주어진 변수로 간주되는 거고, 따라서 노동 공급 곡선은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수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실제 고용이 되는 노동량은 경직적인 임금, 명목임금, 그리고 물가에 따라서 주어지는 실질임금, 그러니까 물가와 관계없는 건 명목임금이고 물가에 따라 주어지는 실질임금 수준에서 수평인 노동 공급 곡선과 노동 수요 곡선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총 공급 곡선의 형태가 케인지안과
이렇게 케인지안하고 고전학파의 공급곡선의 모양은 좀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명목임금이라든지 이런 하방 경직성을요, 케인즈 학파 중에서 뒤에 맨큐라고 하는 사람이, 맨큐의 경제학에서 그 사람은 어떤 예를 가지고도 설명을 하냐면 메뉴 코스트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조금 가격 경직성 이론을 좀 뚝단지 같이 설명한 것 같지만 메뉴 비용 이론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봤더니 김밥이 2,000원이고 참치김밥은 1,000원이고 불고기 김밥은 2,000원인데 만약에 그 김밥집 사장이 김밥을 1,000원씩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벽에다가 차림표 붙여놓은 거 각 테이블마다 코팅해가지고 차림표 만들어 놓은 거, 이 차림표들을 다 바꿔야 되죠. 그 벽에 있는 거 차림표를 다 바꿔 쓰다 보면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비용 들어가는 거 귀찮아가지고 안 바꿔. 이렇다라고 하는 걸 메뉴 비용 이론이라고 그래서 가격 조정을 쉽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임금과 가격 같은 것들이 경직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케인지언 이론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고전학파나 케인즈학파가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리 적용이 되기 때문에 총 수요곡선과 총 공급곡선의 도출에 이르기까지도 다르기 때문에 이네들은 어디에 차이점이 있냐면 경제 정책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경제 정책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재정 정책이고요. 하나는 통화 정책이에요. 자, 경제 정책을 먼저 소개를 드린 다음에 이 경제 정책을 케인지언의 견해에 따라 썼을 때와 고전학파의 견해에 따라서 경제 정책을 썼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비교해서 보도록 하죠. 자,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조세를 가지고 쓰는 거고요. 그래서 조세의 감소나 또는 정부 지출의 증가. 지금 경제 정책을 어떤 쪽으로 본 거냐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경기가 이미 침체된 상태에 있을 때, 경기가 불황이거나 침체된 상태에 있을 때 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으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만약에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중국처럼 긴축을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 정부 지출을 줄여. 그러면 긴축이 되겠죠. 조세를 감소시키거나 정부 지출의 증가. 통화 정책을 쓰는 거는요. 역시 여기서도 확대 금융정책, 긴축 금융정책, 통화 정책은 금융정책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확대 금융정책을 쓸 거냐, 긴축 금융정책을 쓸 거냐 그럴 건데 경기가 침체된 걸 가정한다라면 통화 정책도 역시 금융정책도 확대 금융정책을 써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될 거예요. 그러면 통화 정책으로 직접 금융정책과 간접 금융정책이 있는데 직접 금융정책은 여신 한도제라든지 또는 한국은행에서 본원 통화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접 금융정책을 최근에 많이 쓰죠. 그래서 간접 금융정책 쓰는 방법을 보면 지불 준비율 정책이 있고 재할인율 정책이 있고요. 공개 시장 조작이 있어요. 그렇다면 통화정책에서 경기가 침체됐을 때 지준율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낮춰주면 되겠고 재할금리도 낮추면 되겠고 공개시장 조작에서는 채권을 매입해주면 시중에 자금이 풀리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근데 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잠깐 또 한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느 쪽이 효과적이냐? 그 두 가지 정책은 정책 시차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타임 레그라고 하죠. 타임 레그, 이 레그가 발생하게 되는데 타임 레그는 내부 시차와 외부 시차로 구분합니다. 내부 시차와 외부 시차가 재정정책하고요. 금융정책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어떤 게 시차가 길고 짧은지. 내부 시차와 외부 시차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정책을 쓴다라고 할 때 이걸 쓰기까지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내부 시차라고 하고요. 의사결정을 내려놔가지고 정책을 실행했는데 효과를 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외부 시차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재정정책을 한번 써볼게요. 재정정책은 누가 쓰냐?
우리나라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재경부 장관, 즉 경제부총리가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기 위했다. 재정을 쓰고 또는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들은 살림살이를 결정은 하되 그 의사결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래야 되는데 국회에다가 승인해달라고 안건을 올렸더니 국회는 서로 우리 당 니네 당 할 것 없이 당리당략의 싸움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민생 안건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처리를 안 해요. 즉 의사결정이 되는 데까지 내부적인 결정이 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부 시차가 재정정책은 길다. 근데 금융정책은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한국은행의 총재가 금통위원들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서 민주적인 결정 방식에 의해서 바로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내부 시차가 짧아요. 근데 외부 시차를 비교해보면 재정정책은 세율을 낮춰주거나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그러면 외부 시차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효과를 보는데 시간이 짧게 걸립니다. 근데 금융정책은 의사결정은 쉽게 했지만 이게 각 시중은행을 통하고 계속 금융시장에 번져가는데 기간이 길게 걸려요. 그러니까 효과를 보는데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라는 게 이런 게 있는데 케인지안의 견해에 따르면 또는 고전학파의 견해에 따르면 재정정책이 유리하냐 통화정책이 유리하냐 그리고 그 정책은 어떤 것을 쓰고 어떤 것을 썼을 때 경제의 파급효과가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은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가 주장하는 우리 ISLM 분석을 할 때부터 주장하는 그 그래프의 모양을 가지고도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그림을 두 개의 모양새를 놓고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국민소득이고 이자율이에요. 여기는 이자율이고 국민소득이에요. 그렇다라고 할 때 좀 극단적인 예를 갖고 해봅니다. 이게 IS 곡선이고 이게 LM 곡선이다. 이게 LM 곡선이고 이게 IS 곡선이다. 자, 지금 경제정책을 쓰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누구나 Y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국민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국민소득을 올린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급적이면 이동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오른쪽으로 이동하려면 지금 이 그림과 이 그림은 LM 곡선이 수평인 구간을 뭐라고 하냐면 유동성 함정 구간이라고 그래요. 이자율이 조금만 낮아져도 사람들은 다 돈을 가지려고 그래. 근데 시중에 돈이 메말랐다고 그래서 정부가 통화를 방출해가지고 통화신용당국에서 돈을 막 풀었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효과가 있느냐?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는 돈이 자꾸 함정에 빠져. 그래서 돈을 풀어도 돈이 또 안 돕니다. 그게 바로 어떤 구간이냐면 이런 구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모양새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경기가 불황이라고 해서 그 경기를 부추겨주고 살려주기 위해서 시중에 돈을 풀었다? 이게 효과적이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유동성 함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돈을 풀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시켜봐야 국민소득 증대 효과가 없어요. 즉, 이 경제정책은 LM 곡선을 건드리는 거를 금융정책이라고 하고요. IS 곡선을 건드리는 거를 재정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정정책을 쓰는 게, 즉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면 Y0에서 Y1으로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그림이냐? 케인즈의 주장이다. 즉 케인지언들은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에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냐면 재정정책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더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런데 이쪽은 당연히 고전학파의 주장을 나타낸 그런 걸 드러낸 그림이라고 하겠죠. 고전학파는 이 그림에서 뭐라고 하냐면 재정정책을 써가지고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여주면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데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국민소득 증대 효과가 없어요. 근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금리만 올라가요. 이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을 뭐라고 하는지 고전학파의 주장을 들어보도록 하지요. 자, 케인지언들이
정부 지출을 늘려가지고 경기를 부추기겠다 그랬더니 고전학파가 질문합니다. 자, 정부가 세금은 적게 걷고 돈은 많이 풀겠다? 너네 돈 어디서 나서 돈을 푸냐? 세금을 거둔 게 있어야 그걸로 방출하지. 근데 세금은 안 걷고 돈은 많이 쓰겠다? 말이 되냐? 그랬더니 정부가 뭐라고 하냐면 정부는 국가의 신용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수 있어. 나라의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하면 누군가 그 채권을 사가지. 그 채권 사간 돈으로 우리는 투자를 할 수 있어. 정부 지출을 늘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고전학파가 또 질문합니다. 정부가 국채를 자꾸 발행하면 채권 시장에 채권의 공급 물량이 많아지지. 그렇지. 채권 시장에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 채권의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은 떨어지지. 그렇지.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금리가 비싸졌다는 얘기지. 그렇지. 금리가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정부가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려고 하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금리가 올라가면 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금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를 늘리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정부가 국채 발행을 증가시켜서 그 돈 가지고 정부 지출을 늘리려고 했는데 정부 지출을 늘리는 만큼 금리가 올라가서 금리가 올라가면 민간 기업의 투자 심리가 크라우딩 아웃, 즉 구축된다. 이걸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구축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즉 구축 효과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재정 지출을 증가시켜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 쓸데없는 짓이다. 안 먹힌다. 그러면 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국민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걸 써야 돼. 이왕에 쓸 거면. LM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즉 돈 풀면 또는 물가가 떨어지면 국민소득이 Y0에서 Y1으로 늘어나지 않느냐? 물론 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재정정책이든 금융정책이든 쓰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 시장의 자율기구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오르내림을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수요와 공급을 자동으로 조절해서 시장 기능을 하게끔 해줘서 시장이 자동 조정이 돼야지 개입할 필요가 없지만 굳이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을 쓴다라면 뭐를 쓰는 게 낫냐면 금융정책을 쓰는 것이 국민소득을 늘리는데 더 효과적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가 결국 고전학파의 재정정책 효과, 케인지안의 재정정책 효과 또는 고전학파의 통화정책의 효과, 케인지언의 통화정책의 효과 이런 부분을 나타낸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반발했죠. 지금 이제 이쪽에서 장군하면 이쪽에서 멍군, 이쪽에 멍군을 이쪽에서 또 장군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 고전학파는 케인즈학파는 고전학파가 돈 푼다라고 하면 케인즈학파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가지고 불가능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유동성 함정 문제를 고전학파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유동성 함정을 탈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웰스 이펙트예요. 이거를 부자가 됐다 그래서 부의 효과라고 합니다. 자, 부의 효과를 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부의 효과를 두 가지로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리얼 밸런스 이펙트, 실질 잔액 효과라고 그래요. 실질 잔액 효과가 있고 하나는 피구 효과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웰스 이펙트, 부의 효과라고 하는데, 자, 리얼 밸런스 이펙트는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통화량의 증가가 얘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가지고 경기를 살리는데 아무 보탬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리얼 밸런스 이펙트에서는요, 자, 통화량이 증가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한번 접목시켜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지갑에 돈을 10,000원 갖고 있다. 그러면 돈 10,000원짜리 한 장 딱 나오면 누구를 만나도 돈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돛대 남은 10,000원짜리 한 장 갖고 어떻게 써요? 그래서 아낍니다. 누구를 만나든 철저히 빈대붙어요. 그런데 내 지갑에 10만원, 20만원 돈이 두둑하게 있다? 친구를 만나거나 가까운 사람 만나면
오늘은 내가 쏜다. 그래서 김떡순 골라 먹으라고 그래. 자, 그러면 내가 주머니가 두둑하고 돈이 많으니까 부유한 느낌이 들어서 좀 돈을 헤프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놓으면 사람들이 돈이 풍부해지니까 잔액이 많아져 가지고 돈이 풍부해지니까 뭘 늘리냐면 소비를 늘릴 수가 있어요. 많이 샀으더라. 소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소비의 증가는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에요. 그러면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되면 이거는 유동성 함정 구간을 탈출해 가지고 국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피구 효과는 물가를 얘기해요. 경기가 침체된다든지 그럴 때는 물가가 싸져요. 우리 IMF 때도 식당들이 막 물가를 내리고 막 그랬어요. 옷값도 내리고. 왜? 경기가 침체되니까 싼 물건들을 내놔야 팔려. 그래서 물가가 내려갑니다. 그럼 물가가 싸지면 똑같이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비를 늘릴 수가 있어요. 왜? 물가가 싸지니까 구매력이 증가해가지고 실질 구매력이 증가하니까 내가 부유해진 것 같아. 나는 월급은 똑같지만 물가가 싸지면 더 샀을 수 있는 게 많아지죠. 그러면 소비를 늘려. 역시 소비를 늘리면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더라. 그래서 탈출할 수 있지 않느냐. 유동성 함정 구간을 탈출할 수 있는 부의 효과는 그래서 피구 효과와 리얼 밸런스 이펙트라는 실질 잔액 효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경제정책을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구분지어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아무것도 쓰지 말자라는 게 원래 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의, 즉 인비저블 핸드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두자라고 하는 정책이 주장이 된 근거지만, 만약에 굳이 정책을 써야 된다라면 돈을 푸는, 즉 금융정책을 쓰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했고, 케인즈 학파는 금융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뭔가 정부가 개입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써야 되겠는데 그때 금융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효과적이더라. 이렇게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 10에 보시면 세계 경제 얘기가 나와요. 세계 경제는 뉴 라운드, 물론 우루과이 라운드다, 가트 체제다, 여러 가지 라운드들이 있었는데 그 라운드의 출범과 새로운 WTO라든지 이런 무역 질서가 대두되는 문제, 또는 국제 금융 통합이라든지 또는 금융시장의 불안이 증대되는 문제, 신국제 금융 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죠. 첫 번째는 월드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이 WTO 체제, 뉴 라운드의 출범이라고 하는 것이 신무역 질서를 대두시킵니다. 카타르라고 하는 나라의 도하에서 2001년에 열렸던 WTO 강요 회의에서 다자간 무역 라운드를 추진시키기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출범하는 뉴 라운드 협상은 농산물과 비농산물 그리고 서비스 분야에서 무역 자유와 반덤핑 협정, 그리고 보조금 협정, 이런 기존 협정을 고치거나 또는 환경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 규범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뉴 라운드라고 하는 게 출범할 수 있는 거는 세계적으로 경기도 침체되고 다자주의가 약화되고 이래서 국제 통상 질서가 불확실성이 증대되더라. 이런 세계적으로 우려가 확산되면서 뉴 라운드라고 하는 것이 출범되기는 배경이 됩니다. 이 뉴 라운드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농업에 대한 분야예요. 그리고 반덤핑, 이런 것들이 개정돼야 되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출 보조금을 준다든지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쓰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는 그리고 농업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농촌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등의 불처럼 떨어졌던 것이 뉴 라운드가 되게 되는데, WTO라고 하는 세계 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강력하게 반덤핑 문제라든지 또는 보조금 협정, 지역 무역 협정, 이런 관련 규율이 명확해지고 이런 협상들이 제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뉴 라운드라고 하는 게 WTO를 중심으로 해서 출범을 하는데,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하는 게 있었죠.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그리고 WTO의 출범, 이런 것들로 전 세계의 통상 질서는 다자주의의 순기능이 지배하는 듯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다국적으로 이렇게 가니까 좋은 듯 했었는데, 유럽 국가들이 통합하고, 그리고 나프타가 출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프타는 결국 북미 자유무역협정, 그래서 지역화가 또 확산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되다가 잠깐 멈춰요. 그러다 보니까 다자주의 체제의 세계화에다가 반발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WTO 통상질서 문제, 이런 규율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뉴라운드를 출범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무역 질서가 대두돼야 되겠다. 특히 세계적으로 무역 규모는 굉장히 큰데 WTO에 가입이 안 돼 있었던 중국이 이 WTO에 가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욱 이 다자주의는 강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 뉴라운드 협상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상품 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교역, 이런 것들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되고요. 이 서비스 교역 환경이 개선되는 것들이 무역 자유화 폭이 확대되고 또 심화되고, 그래서 세계의 각 나라마다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더 증대되는, 그런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결국 지금 WTO라든지 뉴라운드 출범, 이런 것들이 결국 뭐와 뭐의 싸움이냐면 다자주의하고 여러 나라들 간에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이것이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지역주의와 다자주의가. 그러니까 세계 무역 질서는 각 나라마다 다자주의를 지향하고, 근데 아시아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아프타라든지 또는 북미 간의 나프타라든지 남미 공동시장이라든지 또는 유럽 공동체 EU, EC, 이런 게 속속 창설되는 등 그 지역별로 지역주의가 또 대두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자무역에다가 플러스 어느 그룹별로 요새는 그래서 FTA라고 하는 게 계속 추진이 되고 있죠. 우리와 너와는 FTA를 만들자. 한국과 미국이 FTA를 체결하고, 우리도 또 유럽과도 FTA를 체결하고, 중국과도 FTA를 체결하고, 그래서 자유무역 협정을 각 몇몇 그룹핑이 돼가지고 지역주의가 공존하게 되는 이런 신질서가 만들어지더라,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국제금융시장의 통합. 국제금융시장의 통합. 이 국제금융시장이 통합되면서 금융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금융불안은 점점 증대되더라. 자, 그러면 국제금융시장의 통합 과정에서 금융불안이 증대되는 것은 어떤 이유냐? 1990년대 초반부터 각 나라마다 뭐를 기치를 내거냐면 자본자유화. 우리나라도 1992년에 외국, 즉 미국에다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3%까지 사도 좋다 해가지고 처음으로 문을 엽니다. 그래서 신흥 경제 개발도상국들이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하고 해외 직접 투자가 증가하고, 그리고 이 90년대부터 파생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막 발전하면서 크게 국제 자본이동이 확대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자본이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시아 지역만 해도 그때 당시에 민간 자본이 엄청나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럴 때 1997년 우리는 IMF 외환위기를 겪었고, 그 90년대 근처에 아시아 국가들이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하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금융통합이 진전되면서 다른 나라의 위기가 우리나라한테도 넘어오는, 이걸 전염효과라고 그래요. 전염병처럼 옆으로 위기가 확산되죠. IMF 외환위기를 우리가 겪었던 것도 사실은 이 자본자유화 또는 신흥 시장 국가들이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전염병처럼 도졌던 거지요. 거기에다가 두 번째는 국가 간의 금융시장의 동조화 현상.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의 링기트와 바트화가 폭락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신흥시장들은
아직도 안정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잠재적인 금융 불안이 계속 지속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구조조정 노력은 신흥시장들이 계속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금융 불안이 남아 있어요. 거기에다가 금융이 통합되다 보니까 환율 불안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요. 환율 변동성. 환율이 크게 오르내리고 특히 2000년대 이후에 아시아 국가로 외국 자본들이 많이 몰려들면서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던 나라들이 점점 자유변동환율 제도나 또는 관리변동환율 제도 이런 쪽으로 바꾸게 되고 이렇게 환율 제도를 바꾸고 그런 나라들이 환율 불안이 점점 커집니다. 왜? 환율의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미국의 달러화가 점차 약세로 전환되고요. 중국은 위안화가 절상 압력에 따라서 환율 불안이 극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미달러 약세. 여기에다가 중국은 위안화의 절상. 중국은 고정환율제이기 때문에 절상절하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외환시장 쪽에 환율 불안의 증대를 더 가중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네 번째는 유로화가 출범했어요. 유럽 각국이 서로 유로화라고 하는 하나의 통일된 화폐를 쓰자 이래가지고 EC 국가들이 서로 유로화를 출현시킵니다. 이 유로화의 출현은 국제 결제통화로서 일본의 엔화를 더 초라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이 유로화가 탄생되기 전에 전체 국제금융시장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US 달러와 그리고 일본의 저페니스 엔화, 이 엔화는 그 위상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 유로화의 출범으로 엔화라고 하는 것이 점점 초라해지니까 당연히 일본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엔화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고 엔화의 국제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라면 이 동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지역의 영내 통화의 안정에 기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N블록이라고 하는 게 형성되면 오히려 동아시아의 일본보다 약소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전부 이 일본에다가 예속되는 이런 결과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측 측면에서는 우려로 표명하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국제금융시장의 통합과 관련한 내용들이고요. 세 번째로는 신국제금융체제 구축 논의. 새로운 국제금융체제를 구축하자. 20세기의 국제통화 시스템이 고정환율제 그리고 각국은 나라마다 통화체제의 독립성 그리고 자유로운 국제자본이동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달성될 수 없는 세 가지 목표에 대해서 각 나라마다 우선순위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1900년대 초에는 국제자본이동성이 높았고 그래서 고정환율제가 유지되면서 거기에 종속되어 있었고요. 이때 당시에 금본위 제도는 그래서 외환위기 때마다 금의 태환성 그리고 환율 안정이라고 하는 걸 회복하는 복원력을 발휘했던 것들이 있었지만 세계대전 겪어가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내 안정화를 추구해서 고정환율을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브레튼 우즈 체제하에서는 고정환율 제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정책 목적을 위해서 여러 광범위한 자본 통제를 허용했었는데 브레튼 우즈 협약에 의해 탄생한 브레튼 우즈 체제가 고정환율을 근거로 하되 기초적으로 불균형이 되면 조정이 가능하다. 또는 각국 정부에 의해서 자본이동 통제는 허용된다. IMF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의 창설 등 종전의 제도에 비해서는 파격적으로 혁신적인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브레튼 우즈 체제가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면서 점점 여러 가지 준비도 안 된 나라들이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합니다. 그러면 환율 안정을 도모하면서 환율 변동을 허용하게 되다 보니까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가 환율에 대한 제약을 느슨하게 하고
고정환율이라고 하는 제도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급격하게 이런 내용들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야기됩니다. 거기에다가 많은 나라들이 국제 자본에 대한 이동 이런 것들을 허용해주고 거기에 대한 제재를 많이 없애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불안 또 갑자기 국제 금융위기를 반복적으로 특히 아시아권에서 90년대에 많이 발생했죠. 이런 것들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효율적이고 좀 최적 적용 가능한 해결책이 없겠냐. 그래서 대두가 되는 게 신국제금융체제의 구축 논의예요. 우리나라가 겪었던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국제금융체제에 대해서 뭐 G8이라든지 뭐 옛날에는 G7이라고 그랬죠. 재무장관 회의에서 채택된 게 뭐냐면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보고서 이런 것들도 만들어가지고 포럼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점점 IMF의 국제적인 외환위기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또 위기가 발생되면 민간 부문에서 그걸 책임을 분담한다든지 자본이 다른 나라로 유출되고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중지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논의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국제금융체제의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외환위기 받았던 그 당사국뿐만 아니라 향후 세계의 금융시장 그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한국 같은 입장에서는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국제금융체제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라면 그 논의에 한국은 활발하게 참여할 것은 물론이고 한국하고 비슷한 위치에 처해 있는 아시아의 어떤 개발도상국가들이라든지 그런 나라들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도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신국제금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통화협력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금융위기를 겪은 나라들 무엇보다도 우리는 외환위기를 최근에 겪었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런 거에 대비하자 해가지고 동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체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 외환위기가 발발하면 외환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시아 국가들 간의 중앙은행 간 수합계약이 체결되고 두 번째로는 아시아 통화기금을 만들자. 이제 국제통화기금 말고 아시아권에서의 통화기금을 만들자. 아시아 지역 내에서 환율 안정을 위해서 아시아 통화제도를 도입하자. 유럽에서 유럽의 유로화를 만들듯이 아시아권의 공동적인 통화를 만들자. 이렇게도 하고요. 아시아의 통화를 통합하자. 이런 방안들이 제시되고는 있는데 중앙은행 간 수합계약 체결은 수월하게 가능하지만 나머지 뭐 아시아 통화기금이나 아시아 국가들의 뭐 화폐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자 이런 것들은 아직 진척도 안 되고 요원한 이런 문제로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신국제금융체제도 어떻게 구축되는지 세계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